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50대 초반 여자입니다. 여기 사연을 보내시는 분들 모두 마찬가지인 심정이시겠지만 제가 살다 이런 사연을 쓰게 될 줄은 차마 생각도 못했네요. 아니, 실은 적게 되더라도 남편 때문에 적을 줄 알았어요. 사실 고백하자면 남편이랑은 사이가 멀어진 지 꽤 되었거든요. 남편과는 젊은 시절 대학 선배의 소개팅 주선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우연히 선배와 이야기 나누는 걸 길 가다 본 남편이 선배에게 저를 소개시켜 달라고 해서 시작된 만남이었죠. 사실 그때 저는 연애에 별다른 흥미도 없었고 주선해준 선배도 개인적으로 친했던 사이는 아니라서 소개팅이 좀 꺼려졌지만 선배의 간곡한 부탁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나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나간 자리에서도 남편에게 별다른 흥미도 설렘도 없었죠. 하지만 남편은 제가 마음에 들었던 모양인지 한 번으로 끝내려던 만남이 남편의 구애로 인해 2번, 3번 늘어나게 됐어요. 처음에는 이리저리 휘둘리듯 만나다가 몇 번 만나다 보니 첫 만남에서는 발견 못했던 장점들도 보이고 워낙 이야기를 많이 나누다 보니 알게 모르게 정도 들어서 생각보다 만남이 오래 지속되었어요. 이성적인 설렘은 없어도 사람 자체는 호감이다 보니 점점 주변에서도 만나보라는 얘기가 많이 들려오더라고요. 얘, 그만하고 이제 호영씨 좀 받아줘. 만나는 주면서 마음은 안 받아주는 거. 그것도 너 좋다는 사람한테 못할 짓이다. 여자는 결국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보단 자기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만나야 행복하대. 그렇게 너 좋다는 사람 언제 또 만나겠어. 그만 좀 튕기고 이제 그만 만나봐. 만나보고 별로면 헤어지면 되잖아. 그동안 저 좋다는 사람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남편처럼 적극적으로 대시하는 사람은 처음이기는 해서 주변의 조언에 점점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이런 제 마음을 눈치챘는지 어느 날 남편이 해온 고백에 마음이 혹해 고백을 받아주면서 이 질긴 인연이 시작되었죠. 남편이랑은 2년 정도 연애를 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20대는 온전히 즐기고 30대나 되어야 결혼을 할까 말까 하던데 저 때는 거의 대학 졸업하면 결혼으로 가는 루트라 저 역시 졸업하고 나니 결혼 수순을 밟는 게 당연하다고 느껴졌고 그때 옆에 있었던 게 남편이라 자연스럽게 남편과 결혼 준비를 하게 됐어요. 남편은 그때까지만 해도 저한테 지극정성을 다했거든요. 민정아, 우리 이제 연애 그만하고 결혼하자. 내가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어렸던 저는 참 그런 말 한마디에도 쉽게 행복해지는 사람이었죠. 물론 남편이 저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해줬음에도 결혼에 대한 불안감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땐 워낙에 저희 부모님 세대부터 시댁살이는 고되다는 것을 옆에서 보고 자라왔고 그게 당연하게 여겨지던 시대여서 시부모님이 어떤 분들일까에 대한 두려움도 워낙 컸거든요. 내가 결혼을 해보니까 말이야. 좋은 남편에 좋은 시댁까지 갖는 건 말도 안 되는 욕심이야. 너는 남편이 그렇게 너한테 잘하는데 시댁까진 바라지 마라. 그것만 해도 큰 행복이야. 저보다 일찍 결혼을 한 친구들도 시댁에 관해서는 진작에 체념한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큰 기대 없이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죠.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것처럼 어머님은 저에게 호의적이진 않으셨어요. 아들이 아내를 너무 좋아하면 시어머니가 그 꼴을 보기 싫어서 며느리를 더 못 견딘다니 그게 딱 저한테 해당되는 말이더군요. 누가 봐도 눈에서는 꿀이 뚝뚝 떨어지는 남편을 보면서 어머님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싫은 소리를 아끼지 않으셨어요. 에휴, 난 호영이 쟤가
하도 좋다 좋다 그래서 뭐 얼마나 대단한 애를 데려오나 했더니만 길 가다 아무나 붙잡고 데려와도 저 정도는 되겠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우리 민정이 같은 여자는 전국 팔도를 뒤져도 민정이밖에 없는데. 훅 끼고 있네. 당장 내가 어디서 한 명 데려와봐. 어허, 당신은 참 며느리 되려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네. 내가 보기엔 참 선하고 참해 보이는데 뭐가 문제야? 아들이 좋다면 된 거지. 왜 이리 말이 많아? 듣는 사람 기분 안 좋게. 안 그러니 아가야? 처음 뵌 날부터 시작된 시어머니의 불평 불만 속에서도 꾹 참을 수 있었던 건 저를 아가라고 따뜻하게 불러주시던 아버님의 미소 덕분이었어요.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 난 것 같은 어머님과는 달리 아버님만은 저를 당신 딸 보듯 귀하게 대해주셨죠. 내가 고운 딸을 갖는 게 꿈이었는데 이 사람이 아들 복이 있는 사람이라 꿈을 못 이뤘지 뭐냐. 이번 생엔 영영 못 이룰 꿈이겠거니 포기하고 살았는데 지금 보니 그 꿈은 우리 며느리가 다 이뤄주겠네. 하유, 이 사람아. 며느리랑 친딸이랑 같아? 왜? 다른 집 보면 친딸보다 며느리가 훨씬 낫던데. 친딸들은 속만 썩이고 걱정시키는 게 한둘이 아니야. 차라리 이렇게 싹싹하고 착한 며느리를 집에 들이는 게 낫겠더라고. 당신도 애 그만 구박하고 잘 좀 해줘. 결국엔 친아들 친딸보다 남는 건 며느리야. 지 자식 귀하면 남의 자식 귀한 줄도 알아야지. 아우, 그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내 눈엔 내 자식이 더 아깝고 잘나 보이는데 뭘 어떡하라는 거예요. 어머님이 아무리 저한테 딴지를 거셔도 저한테 크게 와닿지 않았던 건 그럴 때마다 아버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방어를 해주셨기 때문이었어요. 기분이 나쁘고 서러울 만한 타이밍에 아버님이 치고 들어와 어머님을 나무라 주시니 제 속에 나쁜 감정이 쌓일 틈도 없이 금방 털어내지더라고요. 어머님이 부리는 심술 정도는 다른 시댁에서도 다 부린다고 생각하니 아버님이라도 이런 분이 계신 곳에 시집을 간다는 게 행운처럼 느껴질 정도였어요. 민정아, 너 인사드리고 왔다며. 시댁 분위기 좀 어때? 걱정 많이 했잖아. 네가 말했던 대로 어머님은 뭐 내가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지 트집 잡느라 바쁘시더라. 남편이 하도 날 좋게 말해놔서 내가 대단한 줄 알았다나 뭐라나. 아, 정말 숫자 붙은 것들은 다 왜 그 모양이래? 처음 본 자리에서 그게 무슨 기분 나쁜 소리야. 너도 시댁살이 보통은 아니겠다. 그치, 나도 어느 정도 각오는 하고 있어. 뭐 이 문제로 헤어진다 해도 내가 더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을지 몰라도 더 좋은 시댁을 만날 거란 보장도 없으니까. 걔가 뭔 소리야. 니네 남편 같은 사람이 어딨다고. 난 오히려 반대라고 보는데 그래도 남편이 너한테 죽고 못 사는데 중간 역할은 좀 잘해줄 것 같네. 아, 사실 그날은 남편보다는 오히려 아버님이 중재를 많이 해주셨어. 어머님한테 그런 소리 좀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나도 귀한 집 딸이라는데 울컥할 뻔했잖아. 그때부턴 어머님도 태도가 좀 누그러지셨던 것 같아. 와, 진짜? 아버님이? 그럼 최악은 아니네. 야, 어떤 집은 어머님보다 아버님이 더 난리인 집도 있어. 근데 아버님까지 난리잖아? 그런 집은 진짜 시집가면 안 되는 집이래. 노인네들 나이 들면 고집 장난 없잖아. 그런 시아버지 있으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며느리 등골 다 빼먹는다더라. 그 집은 남자들이 괜찮은 집안인가 보네. 진짜 너도 이런 복은 있나 보다. 그래? 네가 보기에도 그래? 당연하지. 우린 아버님도 별로야. 어머님보단 덜한데 어머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면 꼭 옆에서 얄밉게 한마디씩 툭툭 던지듯 거둔다. 어떨 땐 그게 더 열이 확 받아. 근데 네 편 들어주는 아버님이라니. 너도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다행이다. 나도 어머님 그랬는데 아버님 뵙고 나니까
시집 못 갈 집은 아니다 싶더라고. 그래. 사실 남편들만 중재 잘해도 아내들이 고생 덜 하는데 그런 걸 할 줄 아는 남편이 없으니. 아버님이 중재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지. 그리고 너 그거 알아? 남편들이 결국엔 아버지 따라가는 거? 니네 남편이 그날 중재할 틈이 없었어도 아버님 하시는 거 보면 나중에 안 시켜도 알아서 그렇게 할걸? 원래 결혼할 집에서는 아버지 보란 말 있잖아. 아들이 나중에 아빠처럼 된다고. 그러네. 나 혼자 생각할 땐 그냥 다행이다 정도만 생각했는데 너희랑 이야기하고 나니까 더 안심된다. 내심 불안했었는데 고마워. 고맙긴. 결혼 선배라서 해줄 수 있는 말은 다 해줄 테니까 고민 있으면 언제든 이야기하라고. 그렇게 저는 주변 친구들의 부러움 속에서 결혼을 했어요. 자상한 남편의 시댁살이 시키려는 시어머니를 말리는 시아버지까지. 사실 그 시절 시댁을 생각해보면 이보다 이상적인 천국은 없었죠. 처음 결혼하고 1년 정도는 저도 멋모르고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아이를 임신하자 행복할 줄로만 알았던 결혼 생활이 위기가 찾아오더군요. 여보, 미안한데 나 오늘도 늦게 들어갈 것 같아. 어? 왜? 나 오늘도 회식이라서. 무슨 회사가 회식을 일주일에 3번이나 해? 정말이야? 누구랑 마시는데? 정 과장이랑 김 대리랑. 저번처럼 새벽에 들어갈 정도는 아니고 셋이서 가볍게 한잔하면서 일 얘기 좀 하다가 들어가려고. 아니, 친한 사람끼리 술 마시는 게 무슨 회식이야. 그런 건 회사에 있을 때 하면 되잖아. 꼭 퇴근하고 술 마시면서 해야 돼? 임신한 아내 내버려 두고? 내버려 두긴 뭘 내버려 둔다는 거야. 여보, 나 지금 당신이랑 애 먹여 살리려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잖아. 술 마시는 게 아니라 일하는 거라니까. 남자들끼리 술 주고받으면서 유대감 쌓아 놓으면 서로 일거리 물어다 주고 사회생활에 얼마나 유리한데. 당신이 임신해서 예민한 건 알겠는데 뭘 알지도 못하면서 나를 임신한 아내 버려두고 술 마시러 다니는 논팽이 취급은 하지 말아주라. 그건 나에 대한 모독이야. 일은 나도 애 낳고 나면 복직할 거야. 내가 일 못하는 동안 당신 좀 힘든 건 알겠지만 지금은 나도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 때라고. 친정도 멀리 있고 몸은 점점 무거워지는데 도움받을 사람은 당신밖에 없어. 나 좀 신경 좀 써주면 안 돼? 내가 당신한테 그런 소리 들어야 할 정도로 당신을 신경 안 쓴 건 아닌 것 같은데? 왜 나쁜 사람을 만들지? 여보, 우리 이제 부부야. 연애할 때 생각하고 내가 일일이 다 떠받들어 모시고 살 거 기대하면 안 돼. 우리 이제 애 생길 텐데 전우애로 살아야 하는 거야. 이러다 애 낳고 밀려나는 기분 느끼고 그러면 나 정말 곤란하다. 뭐라고? 내가 뭐 많은 거 바래? 술 약속 좀 줄일 수 있는 건 줄이고 나랑 시간 좀 보내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 내가 언제 떠받들어 모시고 살아달라 했어. 아, 어쨌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나도 처자식 먹여 살리려면 사회생활엔 충실해야지. 나 바빠. 끊는다. 오늘 약속은 취소 못하니까 그런 줄 알아. 가뜩이나 임신해서 호르몬 때문에 사소한 일에도 기분이 오락가락 하는데 남편까지 말이 안 통하니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잡은 물고기한테 밥 안 준다는 말이 있듯이 연애 때만큼 공주 대접을 바란 건 아니었는데 저를 무슨 공주 대접 못 받아서 환장한 사람 취급을 하며 제 작은 부탁을 거절하는 남편이 너무 이해되지 않았어요. 말로만 듣던 그 잡은 물고기가 된 기분은 상상 이상으로 비참하더라고요. 그날 남편과 연애하던 시절 사진을 보며 펑펑 울다 잠들었네요. 2년이나 만나고 결혼했는데 내가 그동안 알고 지내던 사람이 맞나 싶기도 했고요. 저를 더 힘들게 했던 건 주변의 반응이었어요. 뭐라고? 니네 남편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 어떻게 사람이 하루아침 만에 그렇게 돌변해? 네가 뭐 잘못한 거 아니야? 잘못은 무슨 잘못.
내가 애 임신한 게 잘못이야? 임신해서 혼자 있기 몸도 불편하고 힘드니까 좀 바로 퇴근해서 옆에 있어달라고 한 게 잘못이야? 아니, 그게 잘못은 아니지. 나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까지 변한 게 이해가 안 되니까. 혹시 둘이 사이가 안 좋아졌다거나 한 건 아닐까 싶어서. 연애 때 남편이 하도 잘했다 보니 다들 이런 하소연을 하면 저한테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대화 패턴이 몇 번 반복되고 나니 저도 더 이상 어딘가에 하소연을 하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남편에게 속상하고 서운한 감정은 쌓여가는데 어딘가 말하고 풀 데도 없으니 부정적인 감정은 점점 쌓여만 갔어요. 임신하는 내내 외롭고 우울했지만 그래도 아이를 낳고 나니 행복감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동안 힘들긴 했지만 이렇게 예쁜 아이를 만나기 위해서라면 한 번 더 겪을 자신도 있다 싶을 만큼 인생에서 가장 기쁜 순간 중 하나였어요. 하지만 기쁨은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임신했을 때 싸웠던 건 싸웠던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 만큼 다시 남편과의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솔직히 임신했을 때 남편의 방치를 견딜 수 있었던 건 그래도 이 사람이 아이를 낳으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임신이야 저 혼자 제 몸으로 하는 거라지만 아이는 자기 새끼이기도 하니 예뻐서라도 전처럼 집에 잘 안 들어오거나 하는 일은 없을 줄로만 알았죠. 제가 알던 남편은 자상하고 사랑이 많은 남자였으니까요. 그 정도 겪어봤으면 저도 그 사람을 좀 꿰뚫어 봤어야 했는데 저는 제 결혼이 실패한 결혼이고 남자 보는 눈이 없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계속 과거의 남편의 잔상만 쫓으면서 남편이 달라질 거라고 믿었던 거죠. 하지만 아이를 낳고 난 뒤 육아라는 벽에 부딪히자 남편의 방치는 더 심했음 심했지 나아지지는 않았어요. 아니, 이제 집에 나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애도 있는데 이제 좀 제깍제깍 들어와서 애도 봐주고 해야 하지 않아? 나 하루 종일 사람 하나 안 만나고 집에서 애만 보고 있자니 너무 힘들어. 어차피 당신 퇴근해도 몇 시간밖에 못 보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만이라도 애 좀 봐주면 어디가 덧나니? 아, 여보, 그만 좀 해. 언제까지 애 가지고 이럴 거야? 남편이 돈 벌어오면 아내 역할은 뭐야? 집안일 안 밀리게 제때 잘하고 애 잘 키우고 그게 아내가 하는 일이잖아. 여자들 결혼하면 이렇게 사는 거 모르고 결혼했어? 결혼하기 전까지 내가 그렇게 공주님 대접해줬으면 이제 그만 바랄 때도 됐잖아. 당신이 지금 아가씨 때랑 같아? 내가 돈을 안 벌어다 주는 것도 아니고 따박따박 잘만 벌어다 주는데 왜 이렇게 바라는 게 많아? 아니, 당신만 이래? 나도 지금 애 때문에 일 잠깐 쉴 뿐이지 엄연히 직업이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뭐, 애 두고 복직이라도 하게? 대신 키워줄 사람은 있고? 남편이 그렇게 말하는데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 저는 간호학과를 나와서 취직한 지 2년도 안 돼요. 결혼을 한 케이스였기 때문에 다시 복직을 한다고 해도 처음부터 다 새로 배우는 마음으로 해야 했어요. 임신하고 육아를 시작하는 기간 동안 쉬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복직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도 더욱 커져가고 있던 터였죠. 사실 내 아이를 남의 손에 맡기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남편과 이런 언쟁이 일어날 때마다 본인은 돈을 벌어 온다는 핑계를 대는 게 너무 듣기가 싫어서 복직을 하고 싶다가도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아 망설여지더라고요. 친정 엄마도 멀리 사셨고 시부모님에게는 남편이 직접 부탁을 하면 모를까 차마 제가 부탁드리기가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의 태도를 보면 제가 부탁을 한다고 해도 시부모님에게 전달을 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보나마나 제가 일만 포기하면 되는데 왜 시부모님 손을 빌리려고 하냐는 둥 2차전이 일어날 것 같아서
자연스레 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아이가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나이까지는 제 손으로 키워야 나중에 맡기더라도 할 말이 생길 것 같아 2년 동안은 꾹 참았어요. 제가 젊은 시절에는 독박 육아가 흔하던 시절이었고 그게 독박이라는 생각도 차마 못하던 시절이었는데도 혼자서 아이를 보는 일이란 정말 어마어마하게 힘이 들더라고요. 요즘 젊은 부부들은 부부 중 한 사람이 육아를 하면 한 사람은 집안일을 해준다고도 하던데 사실 육아를 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육아랑 집안일은 떨어뜨릴래야 떨어뜨릴 수가 없잖아요. 아이 옷 갈아입히고 젖병 소독하고 더 크면 이유식 만들어 먹이고 치우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이 다 집안일이었기 때문에 사실 남편이 도와준다고 해도 그리 크게 와닿는 도움은 아니었겠지만 저희 남편은 그런 도움조차 주지 않았어요. 일 나가지 않는 주말에라도 진득하게 애 좀 봐주면 좋겠는데 그마저도 낮잠 잘 건 다 자고 늦음하게 일어나서 애 좀 놀아주다가 곤란한 상황이 오면 저를 목 놓아 부르기 바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온갖 정이 다 떨어졌죠. 어쩌다 시댁 식구들 모임에 가면 더 가관이었어요. 친정에 가면 아이를 케어하느라 밥을 제대로 못 먹는 저를 위해 제 동생이나 엄마께서 빨리 밥을 먹고 제가 한술 뜨는 동안 아이를 봐줬는데 시댁 모임에 가면 다들 자기 먹느라 바쁘고 제가 실컷 아이보다 이제 겨우 한 입 먹으려고 하면 본인들 다 먹었다며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저도 인간인지라 배가 고파서 허겁지겁 몇술 더 뜨다 일어나는데 그 짓을 몇 번 반복하다 보니 서러움이 밀려와서 하루는 참다 못해 남편을 잠깐 불러다 한 소리를 했어요. 내가 진짜 당신한테 더 이상 뭘 바라나 싶어서 이런 이야기하기도 참 입이 아픈데 하나만 좀 부탁하자. 시댁 모임에만 오면 내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애만 보고 있는데 나 잠깐 식사하는 10분, 15분만이라도 애 좀 봐주고 식구들한테 나 밥 먹을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면 안 되니? 내가 맨날 무슨 종처럼 허겁지겁 다들 일어나는데 먹어야 돼? 평소에도 애는 보는 둥 만둥 하면서 이럴 때라도 좀 애 몇 분만이라도 봐줄 수 없어? 진짜 또 시작이네. 당신 애 낳고 나서 예민해져도 너무 예민해졌어. 좀 옛날처럼 순하게 굴면 안 되겠냐? 나도 이제 막 당신 보면 짜증이 나. 근데 당신 밥 먹는 거 기다려주고 싶겠어? 그리고 엄마 아빠가 먼저 일어나 버리는데 그걸 나보고 뭘 어쩌라고. 그러니까 잠깐 기다려달라고 한마디만 해주면 되잖아. 그깟 밥 한 번 제대로 못 먹었다고 히스테리는. 식구들도 다 있는데 굳이 사람 따로 불러내서 이래야 돼? 진짜 피곤하게 산다. 아니 이번이 한 번이 아니니까 그렇지. 늘 매번 이랬잖아. 봐, 내가 안 짚고 넘어가니까 당신은 아예 알지도 못하잖아. 너희 지금 이게 다 무슨 소리냐? 서러움이 폭발해서 저도 모르게 언성이 살짝 높아지자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끼어드셨어요. 인기척을 못 느껴서 주변에 계신 줄도 몰랐는데 갑자기 끼어드셔서 저희 둘 다 깜짝 놀랐죠. 남편은 순간 자기 편이 나타났다고 생각했는지 저를 보고 살짝 웃더라고요. 그때는 저도 너무 당황스러워서 머릿속이 하얘졌었는데 다시 생각하면 그 표정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피가 거꾸로 솟을 정도로 얄미운 표정이었어요. 갑작스러운 시어머님의 등장으로 희비가 갈리는 가운데 갑자기 딱 하는 소리와 함께 남편 고개가 앞으로 확 꺾이더군요. 깜짝 놀라서 상황 파악이 살짝 느려졌는데 시아버님이 남편 뒤통수를 세게 때리셨던 거였어요. 야 이놈아, 마누라 속을 세상에 얼마나 썩였으면 마누라가 이렇게 역정을 내. 내가 너 결혼해서 이렇게 살라고 가르치든 너 이러는 거
네 엄마랑 내 욕 먹이는 거야. 며느리가 착해서 이제껏 속만 썩이고 있었던 거지. 다른 여자들 같았으면 짐 싸들고 나갔다 임마. 아, 아버지. 그렇다고 갑자기 이렇게 때리시는 게 어딨어요. 이제 저도 애 아빠인데. 애 아빠가 돼서 애도 안 보는데 무슨 애 아빠야? 애 새끼지. 며느리 하는 소리 들어보니 너 평소에도 이러고 사는 것 같은데 제정신이냐? 가장이면 가장답게 식구들한테 버팀목이 돼줘야 할 거 아냐. 마누라 가슴에 한 맺히게 해서 노년에 잘 사는 놈을 내가 한 놈도 못 봤다. 이 안심한 놈. 그 나이 먹고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귀한 마누라 밥도 맘 놓고 못 먹게 해? 아버지, 그런 게 아니라요. 시끄럽다. 지금 네 얘기 들어봐야 다 변명밖에 안 되지. 며느라, 이리 와 보거라. 네, 아버님. 제 앞에 펼쳐진 상황에 기분이 참 얼떨떨했어요. 평소에도 아버님이 잘해주시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제 편을 들어주실 줄은 몰랐거든요. 아버님은 저를 조용한 구석으로 데리고 가셔서는 사과하셨어요. 내가 자식 하나 잘못 키운 죄로 너를 고생시켰구나. 너도 너희 집에선 귀하게 키운 딸일 텐데 이런 대접 받게 해서 미안하다. 저렇게 가르친 적은 없는데 어쩌다가 내 면목이 없구나. 아니에요, 아버님. 저는 오히려 아버님이 이렇게 지금 제 마음 알아주시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걸요. 사소한 부부싸움이지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당신 아들 편 드시는 게 보통이실 텐데 이렇게 제 편 들어주셔서 오히려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아니, 섭하게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집에 시집 온 이상 너도 내 딸이지. 네, 비록 아무리 잘해준다고 한들 친정 아빠만큼 잘해주지 못하겠지만 비어있는 친정 아빠 대신이라고 생각해 주렴. 나도 이왕이면 며느리가 의지할 수 있는 시아버지가 되고 싶구나. 아버님, 그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다니 정말 감사해요. 저는 고등학생 때 친정아빠께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아빠의 빈자리를 느끼고 살 때가 종종 있었는데 먼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감사했어요. 남편과 싸우고도 친정에 쉽게 말하기 힘들었던 이유 중 하나가 제가 결혼하고 동생과 둘이 지내는 엄마께서 괜시리 제 걱정을 할까 봐였어요. 아빠께서 일찍 돌아간 게 엄마 탓도 아닌데 엄마는 늘 저희에게 미안해하고 당신의 결혼을 실패한 결혼이라고 생각하시곤 했거든요. 늘 저희에게는 결혼을 꼭 잘하라고 말씀하셨고 늘 하시던 그 말씀 때문에 저를 사랑하는 남자를 택한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 그 선택이 틀린 선택인 것 같다고 어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자식도 있는 마당에요. 그런 와중에 시아버님이 이렇게 힘을 보태주시니 아직은 결혼 생활 더 이어나가 볼만하겠다 싶더라고요. 그날 이후로는 문득 생각해보니 언젠가부터 시어머니의 심술도 완전히 사라져 있더라고요. 티는 내지 않으셨지만 아버님 덕분인 것 같았어요. 시댁 식구끼리 모여 밥 먹을 때도 남편에게 눈치를 팍팍 주셔서 시댁 모임 때도 맘 놓고 밥을 편하게 먹을 수 있었고 시댁 모임이 아니더라도 전보다는 아이를 보는 저를 배려하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여보, 혹시 다시 일 시작하고 싶으면 이야기해. 우리 부모님이 애 좀 봐주겠대. 어머, 정말이야? 공부한 거 아까운데 할 수 있을 때 하라고 하시네. 생각 있으면 언제든 이야기 달라셔. 나는 당연히 생각 있지. 안 그래도 곧 한진이 어린이집 들어가잖아. 슬슬 알아보려고 했는데 너무 잘 됐다. 도움을 요청하기도 전에 아이까지 먼저 나서서 봐주신다고 하니 정말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든든하더라고요. 늘 감사하고 죄송한 일들 뿐이니 시댁에는 날이 갈수록 충성을 다해 잘해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를 봐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해서 제 월급의 절반 가까이 용돈으로 드린 것 같아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했지만 저는 커리어를 이어나가는 게 중요한 시점이었고 시부모님 덕분에 아이도 믿고 맡길 수 있었으니 돈을 많이 들이는 건 아깝지 않았어요. 간호사가 3교대 근무이다 보니 스케줄이 중구난방인데도 아이를 잘 봐주셔서 너무 감사할 따름이었어요. 제가 직접 일을 해서 돈을 벌게 되니 별다른 죄책감 없이 오로지 제 돈으로 잘해드릴 수 있어서 마음도 편했어요. 그렇게 2년쯤 지나니 감을 잃었던 간호사 생활도 슬슬 감이 오더라고요. 아이 키우는 것도 행복했지만 일을 하면서 오는 행복도 무시는 못하겠더라고요. 물론 간호사 일이 워낙 힘든 일이라 일이 즐겁기만 하진 않았지만 보람 있는 일이었고 배워가는 재미도 있어서 제가 쓸모있는 인간이 된 기분이 드는 게 참 좋았어요. 그런데 그때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리더군요. 여보, 우리 아버지가 위암 중기래. 뭐라고? 아버님이? 당장 수술할 수 있는 병원이 없어서 큰일이라네. 아니, 재작년에만 해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1년 검진 미뤘다고 이럴 수가 있는 거야? 중기면 수술 얼른 잡아야 할 텐데. 잠시만 기다려봐. 내가 알아보면 우리 병원에서 암 전문 선생님한테 최대한 빨리 수술 받을 수 있을 거야. 정말? 안 그래도 그런 혜택이 있을 것 같아서 빨리 알아봐 주라. 고마워 여보. 고맙긴 아버님이 남이야. 나한텐 친정 아빠 같으신 분인데 얼른 낫게만 해드릴 수 있다면 뭐든 해야지. 저는 그 길로 친하게 지내던 의사 선생님께 수소문해서 저희 병원에서 암으로 가장 유명하신 의사 선생님께 수술 날짜를 최대한 땡겨서 일정을 받아냈어요. 제가 소식을 전하자 시댁에서는 고맙다고 난리가 났죠. 아버님도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제 손을 잡더라고요. 고맙구나. 정말 고마워. 내가 살면 다 네 덕이다. 아니에요, 아버님. 수술 잘 받고 오세요. 위절제술 하고 나면 당분간 일상생활이 많이 불편하실 거예요. 제가 옆에서 잘 돌봐드릴 테니까 걱정 마세요. 최대한 수술 날짜를 땡겼다고는 해도 기간이 좀 남아있어서 저는 그동안 암에 좋다는 음식이나 영양제 등을 챙겨드렸어요. 그런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받을 때쯤 되어서 암이 다른 장기에 전이가 되었다는 안 좋은 소식을 들어야 했죠. 우선 잘라낼 수 있는 부분은 잘라내고 항암 치료를 추가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수술은 다행히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퇴원 후 케어가 필요한 상황이라 제가 오프인 날 틈틈이 아버님 상태를 체크하고 간병을 해드리러 갔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음에도 마음에서 우러나와 한 행동이었죠. 어떻게든 꼭 낫게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버님이 아프셔서 그런지 남편의 태도가 다시 묘하게 달라지더라고요. 애도 아닌데 뭐라 할 사람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건지 남편은 본인 부모님이 아파서 고생을 하는 건데도 제가 쉬는 날까지 포기해가며 간병하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버님 뵈러 시댁에 다녀오자고 하면 가까운 거리임에도 본인은 피곤하니 잘 다녀오라고 저 혼자 보내기 일쑤였어요. 저도 처음엔 왜 제가 혼자 가야 하나 싶어서 안 갈까도 생각 많이 했지만 마음에 너무 걸리더라고요. 시어머님이 간병에 서툴러서 절제술 이후 병원에서는 최대한 먹지 않는 걸로 권장하는 음식들을 간식이나 식사로 차려주시는 일도 종종 있어서 한 번씩 확인을 하지 않으면 괜히 불안하기도 했고요. 그런 마음에 하루 이틀 혼자 시댁에 가서 아버님을 돌보는 일이 생기다 보니 어머님도 제가 오는 날은 아예 손을 놓고 이것저것 뭐 하나라도 더 시키시더라고요. 그날은 또 핑계를 대며 못 오겠다는 남편의 멱살을 잡고 억지로 끌고 온 날이라 그런 어머님의 태도도 너무 심기에 거슬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부부싸움이 터지고야 말았죠.
여보, 뭘 멀찍이 서서 구경만 하고 있어. 당신 부모님 아니야? 어떻게 챙겨드리는지 잘 보고 배워놔야 나 없을 때도 알아서 챙겨드릴 거 아니야. 내가 매번 올 수도 없는 노릇인데. 이건 엄마가 봐야지. 나야말로 자주 못 오는데. 와도 당신 올 때 같이 올 텐데. 같이 오면 당신이 챙겨드리는 게 낫지. 전문가가 있는데 내가 뭐하러 나서? 아니, 그걸 말이라고 해? 나도 지금은 무리해서 일정 쪼개서 오니까 가능한 거지.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간병하러 올 수는 없잖아. 얘, 너는 지금 아픈 시부모 앞에서 쌈박질이나 하고 싶어? 네가 뭐 간호사인 게 유세야? 그 직업 유지하고 있는 게 다 누구 덕분인데? 우리 덕분에 간호사 일 계속했지? 아니었음. 너 그냥 주부로 살았을 거 아니니? 근데 이제 와서 시부모 아픈 거 좀 봐준다고 생색질이니 생색질은?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생색 낼 것 같으면 이렇게 자주 오지도 않아요. 그동안 아버님께 너무 감사한 일이 많았어서 어떻게든 도움되고 싶어서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갑자기 어머님까지 끼어들어서 남편 편을 드시니 시아버님이 정정하실 때 교통정리를 하시기 전 결혼초가 떠오르더군요. 그때 바로잡지 않았더라면 평생 이러고 살았을 거 생각하니 눈앞이 아찔했어요. 그때 아버님께서 저희 싸우는 소리를 듣고는 남편에게 따라 나오라는 손짓을 하더군요. 아, 진짜. 남편은 꼭 학생 주임 선생님한테 끌려나가는 철없는 남고생처럼 짜증 어린 티를 팍팍 내며 아버님을 따라 나갔어요. 그 모습을 보니 몇 년에 걸쳐서도 선뜻 결심이 안 서던 이혼 결심이 갑자기 확 들더라고요. 아버님께는 따로 도움을 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저런 인간과는 평생 살 자신이 들지 않았어요. 두 사람이 방으로 들어가고 어머님과는 어색하게 앉아있다가 한참을 지나도 나오지 않길래 그만 됐다고 말리기 위해 방 쪽으로 다가갔어요. 방문을 미처 닫지 못해서 살짝 열려있는 방문 사이로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님 목소리에 화가 뚝뚝 묻어있길래 이번엔 또 얼마나 호되게 혼나고 있나 들어보려고 귀를 갖다 댔는데 뜻밖의 내용이 들렸어요. 이 어리석은 놈아, 생각을 해봐라. 네가 지금 마누라한테 잘만 하면 너 아플 때도 이렇게 안 해주겠니? 애초에 우리가 제 마음에 든다고 한 이유가 뭔지 잘 생각을 해봐라. 부모 한쪽이 없으니 자기 부모들 볼 에너지를 우리 쪽에 더 쏟을 수 있어서잖니. 게다가 직업도 간호사고 누구 하나 아플 때 이렇게 도움받을 수 있는 게 얼마나 좋냐. 너 간병인 돈 주고 고용하면 얼마인지 알기나 해? 손주 제일 귀여울 때 하루 몇 시간만 봐주고 용돈은 용돈대로 뜯어내고 무상 간병도 받고 이 얼마나 좋은 아내이자 며느리냐. 너는 저런 순진하고 멍청한 애 비위 하나 제대로 못 맞추고 살아서 나중에 이런 대접 받기나 하겠어? 봐라. 내가 조금 잘해주고 자기 편 들어준다 생각하니까 아주 충성을 다 바치지 않냐. 으이구, 이 멍청한 놈. 좀만 잘해주면 저런 애들은 남편한테도 껌뻑 죽을 텐데 아직도 연애 때 자존심 상했던 기억을 못 버려서는 아내 길을 이렇게 못 꺾어놔서 안달이냐? 야무진 바보를 데리고 왔으면 이용해 먹을 줄도 알아야지. 그 이야기를 듣는 제 심정은 뜻밖을 넘어 충격과 공포 그 자체더군요. 제가 결혼하고 가족의 연을 맺은 시댁 식구들 중 남편은 안 믿어도 시아버님만은 믿었는데 어떻게 진심을 다해 자신을 도와주고 있는 저를 저렇게밖에 표현 못 하시는지 실망이 너무 컸고 배신감에 분노가 차올라서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래서 그냥 방문을 쾅 열어 제껴버렸죠. 화들짝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는데 참 우습더라고요. 그럼 그렇지. 아버님도 결국엔 절 이용해 먹으려고. 가족이 다 한통속이었네요. 어이쿠 깜짝이야. 며느라,
다 들었냐? 네, 아버님이 절 그동안 어떻게 생각해 오셨는지 다 들어버렸네요. 어떡하죠? 앞으로는 무상간병 못 받으셔서. 며느라, 그것 말이다. 이 자식이 하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으니 알아듣기 쉬우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한 거지 절대 진심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저급하게 말씀하셔야만 알아듣는 게 제 남편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다면 더더욱 이 사람이랑 살기 싫은데요. 제 남편은요, 멍청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이 진짜인 줄 알고 저 무시하려고 들걸요? 제가 그 꼴을 어떻게 봐요? 이때까지 참고 봐줬으면 됐지. 뭐라고?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보셨죠? 지금 자기가 무슨 상황에 처한 줄도 모르고 저한테 화내는 꼴 좀 보세요. 당신 이제 나한테 화낼 자격 없어. 우린 이제 부부 아니니까. 그게 뭔 소리야. 진짜 못 알아듣네. 나 너랑 이혼할 거라고. 전문 지식 살려서 어떻게든 당신 아버지 살려보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저렇게 순수한 사람 미용만 하려는 분 오래 사시게 해서 뭐해. 가끔 당신 어머님이 아버님 일찍 돌아가시길 바라는지 이상한 음식도 막 먹이시던데 그냥 어머님 바라시는 대로 일찍 돌아가시게 냅둬야지. 뭐야? 너 그동안 내가 잘해준 게 얼마인데 네 멋대로 오해한 걸로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하는 거냐? 제 멋대로 오해요? 아버님이 생각해 보세요. 아버님이 하신 말씀들이 과연 제가 멋대로 오해해야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 있는 말들인지. 솔직히 반박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말했잖냐. 그건 아들로 말아들으라고. 됐고요. 전 더 이상 그렇게 말해야만 알아듣는 아들놈이랑 살고 싶지 않고요. 아버님 병세는 아쉽지만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솔직히 수술 날짜 땡긴 것만 해도 그동안 잘해주신 데 대한 보답은 다 해드린 것 같은데요. 아이 봐주신 것도 다 값은 지불했었고요. 오해했다면 유감이지만요. 더 이상 연을 이어가고 싶진 않네요. 끝이 있다위라 좀 아쉽긴 한데 그동안 감사했어요. 덕분에 미련 없이 이혼하겠네요. 방이 소란스럽자 뒤늦게 따라온 어머님이 저희의 대화 내용을 듣고는 집에서 나가려는 저를 거칠게 잡아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보란듯이 거칠게 팔을 빼냈어요. 얘, 너 지금 이게 무슨 깽판이니? 화 좀 났다고 이래도 돼? 상황 못하는 건 유전인가요? 앞으로 아는 척하지 마세요, 아줌마. 뭐야? 너 진짜 미쳤어? 여보, 그만해. 우리가 실수했어. 뭐라고? 실수? 한심하게도 가족들끼리 작당 모이라도 한 건지 제가 듣기라도 할까봐 갑자기 다 같이 목소리가 작아지더라고요. 그 꼴을 보니 정말 기가 차서 헛웃음도 안 나왔어요. 당장 아이 손을 잡고 가방을 챙겨 친정으로 내려가 버렸네요. 친정 엄마와 동생한테 아이를 맡기고 그 길로 남편과는 이혼을 준비했어요. 남편은 몇 달 동안 이혼은 못 해주겠다며 뻗팅기다가 하루는 술을 진탕 마시고 들어와서 자기도 나름대로 화가 난 건지 홧김에 서류 작성을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하도 술에 쩔어 있길래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서류 작성 끝내고 도장까지 받아 찍고 다음날 바로 제출해버렸네요. 그렇게 얼렁뚱땅 합의 이혼을 하게 된 걸 알게 된 남편이 조정기간 동안 또 한참을 저를 괴롭혔지만 저는 절대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짐도 다 친정으로 옮겨놨기에 더더욱 합칠 이유는 없었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시아버지는 저희가 이혼하고 몇 달 안 돼요. 전이된 암 치료가 성공적이지 못했는지 금방 돌아가셨더라고요. 어찌 그렇게 사람 마음을 악용할 수가 있는지. 정말 아들이 자기 아빠 닮는다더니 남편도 시아버지 닮아서 그렇게 악질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도 꼴의 부모는 부모라고 자식보다는 더 교묘하게 저를 이용해 먹은 게 아직도 생각만 하면 화가 나지만
뭐 어쩌겠어요. 자업자득으로 일찍 돌아가신 분인데 화내봤자 저만 손해겠죠. 저도 이런저런 이유로 이혼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자신이 그동안 너무 싫었는데 한번 이렇게 정이 제대로 털리고 나니 차라리 속 시원하게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어 오히려 나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제 걱정을 많이 하시던 엄마도 지금은 손주랑 딸이랑 같이 살게 되니 적적하지 않다고 좋아하시네요. 그 모습을 보니 그동안 시아버지에게 쏟았던 정성의 반이라도 엄마께 쏟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지만 앞으로 더 많은 날들이 있으니 후회스러운 만큼 엄마께 더욱 잘해드릴 생각이에요. 정말 이렇게 한 발짝 떼기까지 참 오래도 걸렸네요. 여기까지 긴 사연 들어주신 분들이 계시다면 어렵게 시작한 저의 새 출발에 따뜻한 한마디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 제 딸아이 결혼식이 있었어요. 오랜 시간 딸과 단둘이 살아서 그런가 시간이 지날수록 딸아이의 빈자리가 많이 느껴지네요. 그래서 적적한 마음을 달래고자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예전엔 아들을 선호하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딸을 낳으면 죄인 취급을 받기 일쑤였잖아요. 저희 친정엄마 역시 그런 이유로 고생을 참 많이 하셨어요. 제가 맏딸로 태어나는 바람에 시어머니한테 구박을 많이 받으셨거든요. 맏며느리였던 저희 엄마가 딸을 낳은 것과 달리 작은 엄마가 아들을 낳자 할머니께서는 대놓고 차별을 하셨어요. 작은 애 네가 우리 집 맏며느리로 들어왔어야 했는데 천하에 쓸모없는 애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바람에 내가 속이 말이 아니다. 큰애는 뭐하고 앉았니? 가서 음식 준비를 해야 할 거 아니야. 아들도 못 낳는 주제에 어디 바닥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았어? 당장 일어나지 못해. 명절 때마다 저희 엄마 딸 낳은 죄로 혼자 부엌에서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일을 하셨어요. 저와 9살 터울의 남동생이 세상에 태어날 때까지 말이죠. 아들을 낳고서야 온전히 맏며느리 대접을 받을 수 있었던 엄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제 남동생을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딸이라고 먹을 걸 덜 먹이지도 않고 공부를 덜 시키지도 않으셨죠. 저라면 그간 당한 게 있어서 딸 자식한테 괜한 화풀이도 할 법한데 그런 면에서 저희 엄마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죠. 여자라고 남자보다 못할 게 뭐 있니? 여자도 공부하면 남자보다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어. 예전처럼 남녀 차별이 심했던 시절에나 아들 타령을 했지. 세상이 점점 변해가고 있잖니. 그러니까 여자라서 못한다는 생각 말고 네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하고 살아. 뒤는 엄마가 밀어줄 테니까. 물론 제가 잘할 때도 남녀 차별이 있기는 했어요. 국민학생 때까지만 해도 학교 대표는 남학생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나이 든 선생님들이 꽤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젊은 선생님이 그런 편견을 하나씩 집어주셨고 저는 여자임에도 학교 대표로 사생회에도 나가고 글짓기 대회도 나갈 수 있었어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건 성별이 아니라 능력이라는 걸 그때 배웠던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를 거쳐 대학을 다닐 때까지도 성별 차이에 대한 차별은 거의 느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첫 직장에 입사를 하고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차별을 경험하게 되었죠. 저희 부서 과장님이 소위 말하는 꼰대였거든요. 툭하면 업무 중에 남자 직원들만 데리고 옥상에 올라가 담배를 피우고 오셨는데 한번 나갔다 하면 20, 30분은 좋게 소비되곤 했어요.
그런 걸 하루에 서너 차례 진행하니까 못해도 한두 시간은 담배 피우느라 시간을 날려버리는 꼴이었죠. 거기까지는 참아줄 수 있는데 문제는 과장님 태도였어요. 아니, 여자들은 화장실에만 갔다 하면 왜 그렇게 오래 있다 오는 거야? 거기에 꿀이라도 숨겨놨어.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니까. 똑같이 월급 받고 다니는데 남자 직원만 죽어라 일하고 여직원들은 화장실 간다는 핑계로 시간만 까먹고 있잖아. 이래서야 되겠냐고. 안 되겠어. 앞으로 우리 부서 여직원들은 하루에 한 번만 화장실에 가는 걸로 해. 알았어?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만 누구 하나 반박을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과장님 성격을 잘 알기 때문에 괜히 총대를 맸다가는 회사 생활이 힘들어진다는 걸 잘 알기 때문이었죠. 특히나 기혼인 여직원들은 더 몸을 사리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평소 야근이며 회식 문제로 이미 과장님 눈 밖에 나 있어서 더 말을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막내인 제가 나서게 되었죠. 과장님, 그렇게 따지면 남자 직원들도 담배 피우러 옥상에 가는 거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번 옥상에 가실 때마다 2, 30분은 가깝게 있다 오시잖아요. 담배 자주 피우시는 분들은 거의 매 시간 가시는데 그렇게 따지면 여직원들 화장실 가는 시간보다 더 긴 거 아닌가요? 제 딴엔 꽤나 순화해서 한 말이었는데도 과장님을 비롯해 남자 직원들 표정이 엄청 안 좋아지더라고요. 급기야 과장님이 못마땅하다는 듯 혀를 차며 그러시더라고요. 아주 요즘 젊은 것들은 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살아. 아주 살기 편하겠어. 김정용 씨, 남자 직원들이 담배 피는 게 그렇게 못마땅하면 정윤 씨도 담배 피워. 그럼 되잖아. 건방지게 누구한테 담배 피운다고 잔소리야? 네가 내 엄마야? 아빠야?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게 싸가지 없게 굴고 있어. 이래서 여직원은 말 잘 듣고 고분고분한 애들로 뽑아야 되는 건데. 아우! 그날 이후 과장님은 대놓고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고 입사 후 1년도 채우지 못한 채 저는 이직을 하게 되었어요. 취업 대란이니 취업 전쟁이니 다들 취직을 못해서 난리인 통에 입사 1년 만에 이직을 한다고 하자 사람들은 색안경을 끼고 저를 바라보더군요. 특히 저희 친할머니는 남보다 못할 정도로 저를 나무라셨어요. 어쩌면 기집애가 이렇게 기가 센지 몰라. 네 승질머리가 그 모양이니까 어렵게 들어간 회사도 그만두게 된 거 아니냐. 조용히 직장생활 하다가 시집갈 생각은 않고. 아이고, 이게 다 애미 네가 잘못 가르친 탓 아니겠니? 딸 자식 교육 좀 똑바로 시켜라.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괜히 저 때문에 엄마한테까지 불똥이 튄 것 같아 죄송하더라고요. 하지만 엄마는 되려 저를 격려해 주셨어요. 잘했어. 그딴 인간 밑에서 괜한 고생할 필요 없어. 나이가 많다고 다 어른이 아니야. 애만도 못한 행동을 하는 인간들한테는 어른 대접해 줄 필요도 없고 존중해 줄 필요도 없어. 세상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너 하나 일할 직장 없겠니? 마음 조급하게 먹지 말고 재충전한다 생각해. 직장과 할머니한테 입은 마음의 상처는 엄마 덕분에 많이 치유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퇴사 2달 만에 저는 이직에 성공했어요. 그때 들어간 회사가 바로 제 남편이 창업한 회사였어요. 규모가 작은 벤처기업이었지만 기존 회사들과는 달리 상하 구분이 없는 수평적인 관계의 회사였기 때문에 저로서는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특히 좋았던 건 복장의 자율이라는 점이었어요. 힐을 신지 않고 출퇴근을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생각 이상으로 좋았거든요. 거기다가 강압적인 회식도 없고 강제 야근도 없어서 내가 맡은 업무를 마치면 낮 3시에도 퇴근을 할 수 있었어요. 물론 업무가 밀릴 때는 야근도 불사해야 했지만요. 야근을 하는 날이면 회사 대표인 남편이
직접 집까지 데려다 주곤 했어요. 야심한 시각이라 택시를 태워보내는 게 안심이 안 된다는 게 이유였지만 그건 다 거짓말이었어요. 다른 여직원들한테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아무래도 나한테 마음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그렇다고 저한테 별다르게 행동하는 건 없어서 한동안 꽤 알쏭달쏭했어요. 그래서 내 착각이었나 보다 하고 별 생각 없이 지내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회사 운영 방식이나 추진력, 영업 능력만 봐서는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이었지만 남자로서는 잘 몰랐기 때문에 선뜻 대답을 할 수 없었어요. 아직 나에 대해 확신이 안 서는 모양인데 그럼 일단 시간을 가지고 나 좀 지켜봐줘요. 잘 살피다가 영 아니다 싶으면 직장 동료로 지내는 거고 아니면 연애도 하는 걸로. 어때요? 꽤나 쿨한 제안에 알겠다고 했어요. 이성으로 염두에 두고 지켜본 남편은 생각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연인 사이로 발전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남편이랑 함께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남편이 꽤나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인데다 남들 안 보는 곳에서 엄청 노력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자신감의 원천은 바로 그 노력이었어요. 자신에게는 무척이나 엄격한 사람이었지만 타인에게는 한없이 유한 사람이었죠. 직원들이 실수를 했을 때 질책을 하기보다는 자신의 능력으로 커버할 줄 아는 사람이라서 이런 남자라면 미래를 함께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귄 지 1년 만에 바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하지만 결혼은 두 사람의 마음만으로 가능한 건 아니었어요. 저희 시댁이 엄청 가부장적인 집안에다 아들 가진 유세를 제대로 떠는 집이었거든요. 특히 저희 시어머니가요. 그런 시어머니를 닮아서 그런지 시누이들도 똑같았어요. 저도 어디서 빠지지 않는 학벌을 가지고 있는데도 어찌나 저를 무시하는지 기가 막힐 정도였죠. 우리 오빠는 어릴 때부터 머리가 좋아서 1등을 놓친 적이 없어요. 그러니 대학도 우리나라 최고 명문대를 나왔죠. 솔직히 우리 오빠가 같은 대학 출신이 아닌 여자를 데려올 줄은 몰랐어요. 아무래도 학벌 차이가 나니까 대화도 잘 안 통할 테고 이래저래 불편한 게 많을 텐데 왜 그랬나 몰라. 누가 보면 제가 똥통대학을 나온 줄 알겠지만 저도 서울대만큼은 아니지만 꽤 이름 있는 서강대를 나왔거든요. 그런데 학벌 때문에 이런 소리를 듣게 되다니 정말 어이가 없었죠. 정작 시누이는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경기권 대학을 나왔으면서 저한테 이런 소리를 하다니 주제 파악도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누이랑 합세에 제 학벌을 타박하던 어머님은 상견례 날이 다가오자 이젠 혼수 타령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퇴근 시간에 맞춰서 시누이를 데리고 저희 회사 앞으로 오셨더라고요. 내 아들이 명색이 사장인데 어줍잖은 혼수를 들이밀 생각은 아니겠지? 내가 이래봬도 아들을 서울대까지 보낸 엄마인데 밍크코트 정도는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네 시누이도 뭐야? 그 레베통? 베비똥? 그 이름이 뭐더라? 엄마도 참 루이비통. 엄마, 그냥 내가 말할게. 언니, 나 루이비통 백 하나 해줘요. 친구들도 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나만 없단 말이에요. 스피디 같은 흔해 빠진 거 말고 크고 비싼 걸로요. 해줄 수 있죠?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루이비통 타령을 하는데 솔직히 코웃음이 쳐졌어요. 돼지목에 진주목걸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가씨 한 달에 얼마 벌어요? 150? 200? 루이비통 백은 아가씨 몇 달 월급이랑 맞먹는 가격이에요. 그걸 아가씨가 들고 다니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집이 잘 사나 보다 하겠죠 뭐. 아니요. 헛바람 들었다고 생각할 거예요. 분수에 맞지 않는 걸 입고 걸친다고
그 사람이 명품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겉을 치장하려 들기 전에 아가씨 스스로가 명품이 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명품은 아가씨 돈으로 사서 드세요. 그 정도 사서 쓸 능력도 안 되면 차라리 안 들고 다니는 게 맞아요. 그리고 어머님, 저요, 이 집에 팔려오는 돼지나 소 아니에요. 제가 왜 어머님 밍크코트를 해드려야 해요? 저도 비싸서 못 사 입는 걸 말이에요. 혼수는 우리 부부가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한 준비라고 생각해요. 어머님은 이제 막 걸음마 시작하려는 부부한테 그런 큰 짐을 지우고 싶으세요? 남이 그래도 말려야 할 뿐이 그러시면 안 되죠. 정 그렇게 밍크코트가 가지고 싶으시면 어머님이 개 부어서 사서 쓰세요. 뭐든 내 손으로 벌어서 살 때가 제일 가치 있고 소중하게 느껴지는 법이거든요. 하실 말씀 다 끝나셨으면 이만 가볼게요. 제가 야근을 해야 해서요. 어머님 아들 회사 일인데 패기치면 안 되잖아요. 그쵸? 저는 할 말을 마치고 다시 회사로 들어가 버렸어요. 당신 아들 앞에선 세상 좋은 어머니처럼 구시더니 뒤에서는 마치 맡겨놓은 돈 달라는 식으로 이것저것 요구하는 게 너무 얄미워서 일부러 대놓고 할 말을 다 해버렸어요. 만약 이 일로 뭐라고 하신다면 저도 남편한테 말해서 이를 키울 생각까지 하고 있었죠. 하지만 다행히도 어머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남편 귀에 그간 당신이 한 일들이 들어가면 한바탕 난리가 날 테니까요. 그렇다고 어머님과 시누이가 이날의 일을 다 잊었던 건 아니었어요. 상견례 날 두 모녀가 시종일관 똥 씹은 표정을 하고 앉아 있었거든요. 나중에 전후 사정을 전해 들은 남편은 한숨을 쉬며 앞으로도 어머니랑 시누이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면 단칼에 잘라버리라고 했어요. 솔직히 시어머니랑 시누이를 생각하면 결혼이 망설여졌죠. 어릴 때부터 엄마가 친할머니한테 당하고 사는 걸 가장 가까운 데서 보고 자란 저니까요. 하지만 제 남편은 저희 아빠처럼 아내가 자기 엄마한테 당하고 사는 걸 묵과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그거 하나 믿고 결혼을 택했어요. 결혼을 하고도 저는 이전과 똑같이 직장 생활을 이어갔어요. 대표 아내라고 해서 회사 사람들이 받들어주거나 어려워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러다 이듬해 딸을 낳고 육아를 시작하면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시어머니의 강요가 있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제 아이는 제 손으로 키우고 싶었거든요. 물론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이 많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었겠지만 다행히 남편 사업이 잘 풀려서 돈 걱정은 안 해도 됐어요. 어느 정도 한국에서 성과를 올린 남편은 중국으로 사업 확장을 시도했어요. 당시 중국 경제가 한창 불처럼 일어나던 때여서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거였죠. 하지만 중국에 진출하고 얼마 안 돼서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이 확산하기 시작됐고 그로 인해 중국 정부에서도 도시를 폐쇄해버린 거예요. 중국 지사에 나가 있던 남편과 직원들은 말도 잘 통하지 않는 곳에서 강금 아닌 강금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래도 어떻게 그 고비는 버텨냈는데 몇 년 뒤 또 다른 전염병이 퍼지면서 결국엔 중국에서의 사업은 접게 되었어요. 몇 년 동안 중국에서 사업을 하느라 들인 노력과 돈은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죠. 우리 가족 간의 비극은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그나마 이전까지는 한국에서 실적이 괜찮아서 버틸 수 있었는데 그마저도 어렵게 된 거였죠. 회사 규모를 줄이고 사무실도 작은 곳으로 이사를 하면서 돈도 돈이지만 특히 남편이 심적으로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오랜 시간을 함께해온 직원들을 내보내면서 욕도 많이 먹었고 스스로한테 실망도 많이 하게 되었거든요. 늘 자신감이 넘치던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말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늘 미안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게 되었죠. 여보,
미안한데 이번 달 생활비 말이야. 아직 수금이 안 돼서 좀 늦어질 것 같아. 당신도 힘들 텐데 정말 미안해.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고개를 숙이는 남편을 보니 제가 더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대수롭지 않다는 듯 큰 소리를 쳤죠. 생활비? 아직 남아있어. 우리 세 식구 사는데 생활비 들 일이 뭐 있나? 그러니까 당신은 그런 걸로 기죽지 마. 그동안 당신 덕분에 우리 잘 살아왔잖아. 힘들 땐 힘든 대로 다 같이 똘똘 뭉쳐서 난관을 헤쳐나가면 되지. 안 그래? 자기야, 어깨 좀 펴. 고개도 들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생활비가 떨어진 지 한참 된 상황이었어요. 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쓰다가 그마저도 막혀서 친정 엄마한테 돈까지 꿔서 쓰던 참이었거든요. 아무래도 남편 회사가 전처럼 일어설 기미가 안 보여서 일을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남편이 알면 자존심 상해할 테니까 일단은 비밀로 하기로 했죠. 대학 시절 아르바이트로 학원 강사를 했던 경험을 살려서 초중학생 수학과외를 시작했어요. 학원 강사회를 구하면 더 많이 벌 수 있었겠지만 남편 몰래 하는 일인데다 집안 살림도 해야 해서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겠더라고요. 과외 전단지를 만들어 딸아이와 함께 아파트를 돌며 전단지를 붙이고 딸아이 친구 엄마들한테도 소문 좀 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덕분에 우리 집 생활비는 내 손으로 벌 수준은 되었죠. 남편한테는 친구 부탁으로 가끔 일을 도와줬더니 돈을 꽤 주더라며 앞으로 생활비 걱정은 말라고 둘러댔어요. 눈치 빠른 남편은 상황을 대충 알아챘겠지만 일부러 더는 안 묻더라고요. 그만큼 회사 사정이 힘들었던 거겠죠. 이렇게 우리 부부가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철이 없는 건지 염치가 없는 건지 툭하면 연락해서 돈 타령을 해대는 거예요. 싼 값에 나온 논이 있는데 이참에 그걸 인수하는 게 어떨까 한다. 그러니까 애비한테 그렇게 전하고 이 계좌로 5천만 붙이라고 그래. 계좌번호 불러줄게. 어머님, 그러실 거 없어요. 그이 돈 안 붙일 거예요. 아니, 못 붙여요.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이 회사 사정이 안 좋아요. 있는 직원도 거의 다 내보내고 딸랑 직원 둘 두고 일하는데 5천이라뇨. 그럴 돈이 어딨어요. 얘 말하는 것 좀 봐. 아무리 회사가 어려워도 꼴랑 5천이 없어? 세상에, 지나가던 개가 다 웃겠다. 지금 니네 사는 집만 팔아도 5천 보내는 건 일도 아닐 텐데 꼭 그렇게 시애미한테 죽는 소리를 해야겠니? 그러니까 어머님 말씀은 이 집이라도 팔아서 5천 보내달란 말씀인 거예요? 그런 거냐고요, 어머님? 지금 그 땅 안 산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요, 저희는 이 집 팔면 길바닥에 나 앉아야 한다고요. 이 집이요, 은행에 담보 잡힌 지 오래됐어요. 집 팔아도 우리 손에 들어오는 돈은 5천도 안 된다고요. 그런데도 팔아달란 소리 하실 거예요? 어머님, 저희 정말 힘들어요. 이번 달 버티고 나면 다음 달엔 또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한 걱정이라고요. 저희 도와달라는 말은 안 할 테니까 제발 저희 좀 그만 괴롭히세요. 제발요. 너무 화가 나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통사정을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런다고 진심이 전해지는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전화해 신우인의 전세 보증금을 올려줘야 한다며 돈 좀 보태라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속 위에 경일기란 말은 이럴 때를 두고 하는 말이다 싶었어요. 그래서 한참을 전화로 시어머니와 싸우고 있었는데 정신이 없어서 남편이 돌아온 걸 몰랐던 거예요. 순간 남편이 제 전화를 뺐더니 어머님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이 저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어요. 앞으로 이 사람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우리 갈라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편이 어머님의 괴롭힘에서
나를 구해주려고 빈말을 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누런 봉투를 내밀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이혼하자. 내가 써야 될 부분은 적어놨으니까 당신이 마저 써서 줘. 여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혼이라니. 당신 제정신이야? 이제 다 끝났어. 이미 파산 신청도 했고 이제 더는 가망이 없어. 나랑 있어봤자 너랑 가영이만 힘들어질 거야. 그러니까 끝내자, 정윤아. 미안하다. 평소와는 달리 굳어있는 남편의 표정을 보니 이혼하자는 말이 진심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자기 입으로 한 말은 어떻게든 지키는 사람이었기에 더 겁이 났어요. 남편 마음을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울면서 매달렸어요. 어떻게든 남편 뜻을 바꿔보려고요. 이렇게 헤어지면 우리 가영이는 어떡하냐고, 난 당신 없이는 못 산다고 구질구질할 정도로 매달려 애원했지만 남편의 마음은 바꾸지 못했어요. 그렇게 남편과 이혼을 하고 저는 딸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들어갔어요. 살던 집을 정리하고 남은 돈은 고작 2천만 원 남짓. 그 돈으로는 우리 모녀가 살 집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한동안 생활도 해야 했기 때문에 비상금은 남겨둬야 했거든요. 이혼할 때 남편은 자기 옷 몇 가지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았어요. 당장 쓸 돈도 없을 텐데 돈도 몽땅 제게 주고 딸아이의 양육권과 친권도 모두 제게 넘겼어요. 그런데 남편이 느닷없이 이혼을 강요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걸 이혼을 하고 1년이 지난 후에야 알 수 있었어요. 남편 회사가 어려워지고 직원들을 내보내던 때 창립 멤버였던 남편 친구도 회사를 나가게 되었다나 봐요. 다른 직원들과 달리 자기 회사를 차리기로 했던 친구는 모자라는 사업금 때문에 골머리를 앓다가 남편한테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을 했던 모양이에요. 퇴직금도 제대로 챙겨주지 못한 상황이라서 남편은 그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고 결국엔 보증을 선 게 잘못돼서 파산 신청까지 하게 되었던 거죠. 혹시라도 저와 딸아이한테 피해가 갈까봐 이혼까지 감행했던 거고요. 차라리 나랑 상의라도 했다면 이런 최악의 결과는 피할 수 있었을 텐데 남편이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남편과 이혼한 뒤 저는 학원 강사 일을 시작했고 5년 넘게 강사 생활을 하다가 지인을 통해 학원을 인수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 수학 전문 학원을 차리게 되었어요. 다행히 학원이 생각보다 일찍 자리를 잡았고 원생 수가 꽤 늘어나서 딸아이를 키우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이후엔 친정에서 나와 내 집 마련에도 성공했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이혼을 한 지 11년이 흘렀고 어느덧 장성한 딸아이는 결혼을 앞두게 되었어요. 이혼한 이후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었던 남편이지만 그래도 딸아이 결혼은 알려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래전 수첩을 꺼내 시댁에 연락을 해봤지만 없는 번호로 나오더라고요. 시누이도 전화번호를 바꿨는지 마찬가지로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어렵게 연락이 닿은 남편 친구들조차도 남편의 근황을 모른다고 해서 딸 결혼식엔 남편을 초대할 수 없었어요. 결국 딸아이는 아빠 손이 아닌 외삼촌 손을 잡고 버진로드를 걸어 들어가야 했어요. 그런데 결혼식을 마치고 딸아이 내외가 공항으로 떠나는 것까지 보고 막 돌아서려는데 웬 남자가 저 있는 쪽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얼굴이 너무도 낯익은 거예요. 한때 저와 직장 동료이기도 했고 남편과는 창업 때부터 함께했던 남편 친구였죠. 남편한테 보증을 부탁했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요.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딸아이 결혼식장에서 마주하니 마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이 사람만 아니었다면 우리 가정이 그렇게
어이없이 깨지지도 않았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만에 옛 동료를 보니 반갑기도 했어요. 조금 더 솔직한 심정으로는 남편의 근황을 이 사람을 통해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컸어요. 다시 남편을 만나 뭘 어떻게 해보겠다는 건 아니고 어떻게 살아있는지라도 알고 싶었거든요. 미워서 헤어진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친구 녀석을 통해 따님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며칠 밤을 고민하다가 염치불구하고 찾아왔습니다. 재수씨, 정말 죄송합니다. 나 때문에 대원이랑 그렇게 되신 거 알고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이미 다 지난 일인걸요. 그건 그렇고 그 이와는 연락하시나요? 시댁이랑도 연락이 끊어지고 그의 친구들 중에는 연락이 닿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요. 혹시 소식 들으신 거 있어요? 그러자 남편 친구는 낮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떨궜어요. 그리고는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놓았어요. 안 그래도 그 일 때문에 재수 씨를 찾아왔습니다. 저와 이혼을 한 뒤 남편은 친구와 함께 막노동판을 전전하며 생활을 했대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열악한 상황이었음에도 재기의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더군요. 신용불량자 신분이라서 번듯한 회사에 취직이 어려웠기 때문에 주로 몸으로 하는 공사판을 전전하며 살았다더군요. 그러다 예전에 중국에서 사업을 하던 때 알고 지내던 한인 사장님의 도움으로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가게 되었고, 그 후로 몇 년간 연락이 끊어졌었다고 했어요. 그러다 올 초에 한인 사장님의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 뜻밖의 소식을 접하게 된 거예요. 대장암 판정을 받았는데 치료를 거부한다고 하더라고요. 연고도 없이 그 나라에 있게 할 수가 없어서 일단 사장님과 함께 한국으로 오게 하려고 설득을 하고 있는데 녀석이 말을 안 들어요. 살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대원이는 재수 씨한테 자기 사정을 말하지 말라고 부탁했지만 어떻게 그래요. 가만두면 타지에서 잘못될 게 뻔한데. 재수 씨, 대원이 좀 설득해 주세요. 일단 사람 목숨 살리고 봐야죠. 생각지도 못한 비보에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다 잃고 다시 시작하는 삶이니 녹록지 않을 거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도 너무 비참하게 살아온 남편이 너무 가엾고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거든요. 차라리 우리 곁에 남아 있었더라면 그렇게 고생하지 않고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놈의 자존심이 뭐라고 그 고생을 한 건지 미련한 남편한테 화가 나기도 했어요. 한참을 주저앉아 흐느끼던 저는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남편 친구한테서 남편의 현지 전화번호를 받았어요. 집에 돌아와 남편한테 전화를 하기에 앞서 몇 번이나 연습을 했어요. 어떻게 말을 해야 남편이 자존심에 상처받지 않고 부담 없이 한국으로 오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됐거든요.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남편 목소리를 확인하자마자 눈물부터 쏟아져 내렸어요. 제가 흐느끼는 소리는 느꼈는지 남편이 먼저 저를 부르더라고요. 정윤아, 정윤이니? 정윤아. 제 이름을 부르면서 남편 역시 흐느껴 울었어요. 11년 만에 다시 듣는 남편 목소리는 헤어질 때 들었던 그 목소리 그대로였어요. 너무도 그립고 다정했던 그 목소리 그대로였죠. 한참을 울고 난 뒤 제가 하고자 했던 말을 꺼냈어요. 여보, 당장 돌아와. 거절할 생각 말고 날 설득할 생각도 말고 그냥 나한테 와. 당신이 안 오면 내가 갈 거야. 당신도 알지? 나 해외에 나가본 건 신혼여행 때 몰디브 갔던 게 다라는 거. 난 영어도 못하고 스페인어는 더더욱 못해. 내가 거기 가면 국제 미아되게 십상이야.
그런데도 내가 거기까지 가게 할 거야? 이 나이에 날 국제미아 만들 생각이냐고. 그건 싫잖아. 그지? 그러니까 당신이 와. 당장 나한테 오라고. 연습했던 말들은 다 팽개치고 다짜고짜 한국으로 오라고 땡깡을 부렸어요. 그런데 그게 남편한테 먹혔던 걸까요? 생각보다 순순히 대답을 하더라고요. 갈게. 내일 당장 표 구해서 당신한테 갈게. 약속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안심하고 통화를 마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남편은 지금 공항이라며 한국 도착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었어요. 직항이 없어서 여러 나라를 경유해 오는 탓에 며칠이 걸렸지만 남편은 약속대로 한국에 와주었어요. 공항 입국장에서 남편을 마주하는데 그 사이 많이 늙고 왜소해졌음에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달려가 남편을 끌어안았어요. 우리 부부가 한참을 끌어안고 울어서 그런가 지나가던 주변 사람들이 다들 쳐다보더라고요. 꽤나 서글픈 사연이 있는 사람들인가 보다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날 남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긴 여행에 지친 남편을 생각해 밥을 먹이고 일찍 재웠어요. 제가 옆에 있으면 잠들기 힘들 것 같아서 일부러 자리를 비켜주려고 했더니 남편이 제 손을 놓지 않더라고요. 오랜만에 같이 누워서 자자면서요. 11년 만에 만난 우리 부부는 마치 아침 출근길에 나섰다 돌아온 사람처럼 너무도 자연스럽게 나란히 누워서 잠이 들었어요. 이틀 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딸과 사위는 제 옆을 지키고 있는 남편을 보고는 많이들 놀랐지만 이내 현실을 받아들였어요. 딸아이는 오랜만에 만난 아빠가 낯설었는지 처음엔 전에는 하지 않던 존대를 하더니 저녁밥 먹을 때가 되자 예전처럼 자연스레 지 아빠 옆에서 장난도 치고 전처럼 말도 편하게 하더라고요. 떨어져 지낸 시간이 길었어도 부녀지간의 정이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와는 반대로 시댁 식구들은 제 남편이 파산 신청을 했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자신들한테 피해가 갈까봐 연락을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시누이야 그럴 줄 알았지만 시어머니까지 자기 아들을 모른 척할 줄은 몰랐기 때문에 꽤나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을 때 어머님 댁 번호가 없는 번호라고 나왔던가 봐요. 세상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버님이 살아계셨다면 조금은 상황이 달랐을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던 남편은 그 일을 기점으로 가족과 연을 끊고 살았다더군요. 현재 남편은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시작했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상태가 좋지는 않지만 최악의 상황은 아니니까 일단 약물 치료를 먼저 해보자고 하셔서 그러기로 했거든요. 타지에서 혼자 지낼 때에는 삶의 의지가 없었던 남편이지만 우리 곁으로 돌아온 후에는 어떻게든 암을 이겨내겠다는 의지가 타오르고 있어요. 딸아이가 임신했다는 말을 들은 이후로는 더욱 삶의 의지가 생긴 것 같더라고요. 손주를 안아볼 생각을 하면 없던 기운도 난다고 하니 딸바보 아빠가 손주바보 할아버지가 되는 건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 일은 어떻게든 해내는 사람이니까 저는 이번에도 제 남편을 믿어보려고 해요. 사람 목숨은 하늘에 달린 거라지만 그래도 노력하는 사람한테는 하늘도 기회를 주지 않겠어요? 암투병의 성공에 5년 뒤 완치 판정을 받게 된다면 그때 다시 이 채널에 투고를 할 생각입니다. 그때는 슬픈 얘기가 아닌 남편과 제2의 신혼을 살게 된 행복한 우리 부부의 사연으로 말이죠. 그런 날이 꼭 오기를 바라면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